어머님은 그냥 촌스럽게 붓이나 잡고 살아요. 어머님은 그냥 손주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68세 박경자입니다. 꿈을 접고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를 나이가 드니 이제 자식들이 무시를 하네요.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촌스럽게 붓이나 잡고 살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진 않아도 정이 넘치는 소박한 집에서 살았어요. 어릴 적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아버지가 서재에서 서예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예를 생업으로 삼은 분은 아니었지만 늘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셨어요. 서재 문을 열면 먹을 갈 때 나는 은은한 먹향과 붓이 종이를 스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는 어린 제 마음까지도 평화롭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서예를 좋아하게 된 건 10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붓으로 인이라는 글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죠. 아버지,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어지러야 한다는 뜻이란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 왜 연필로 안 쓰고 굳이 붓으로 쓰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연필은 그냥 생각을 적는 거고 붓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먹을 갈고 붓에 먹을 묻히고 조심스럽게 글씨를 쓰는 동안 내 마음도 고요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야. 글씨를 쓰는 동안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알 수 있단다. 그 말에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쓰고 있던 붓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 말했죠. 아버지, 저도 해볼래요. 아버지는 웃으며 붓을 제게 건네주셨고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제 이름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써본 제 이름은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먹물이 번져 엉망이었죠. 아버지, 제 글씨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단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글씨에 담기느냐야. 글씨는 정성과 연습으로 완성되는 거란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먹을 갈고 글씨를 쓰며 놀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예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붓을 잡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고 글씨를 쓰며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너는 재주가 있다. 내가 글씨를 쓰면서 배운 차분함과 정직함을 잊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제 평생의 나침반 같은 말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예가의 길을 정식으로 걷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열정 하나로 서울의 서예학원에 등록하고 낮에는 학원에서 배우고 밤에는 직접 붓을 들고 연습했죠. 제 손으로 쓴 작품들을 전시회에 내놓으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드디어 국제서예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제 작품이 일본과 중국의 서예 전문가들에게까지 주목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끝에서 나오는 글씨로 세계가 제 열정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사업가였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우리 가정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
시골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의 실패를 뒤로하고 두 아들을 먹이고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저녁에는 늘 붓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남들이 보면 하찮은 낙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들들이 점점 자라 대학에 가고 서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저는 제 삶을 오롯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느끼는 소외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들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했지만 저를 그저 평범한 시골 어머니로만 여기더군요. 큰 며느리는 특히 저를 촌스러운 어르신으로 생각하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처음 저를 무시했던 건 손자들의 족자를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얘들아, 이거 할머니가 너희 이름 써줬다. 멋있지? 액자에 넣으면 더 좋을 거야. 손자들이 족자를 한참 들여다보는 사이 큰 며느리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누가 이런 걸 걸어요?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해도 다들 촌스럽다고 할걸요. 그냥 요즘은 예쁜 스티커나 캐릭터 이름표 같은 걸 사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손끝에서 나온 글씨가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들렸습니다. 순간 손자들도 며느리의 말을 따라 웃으며 맞아! 이거 너무 옛날 것 같아! 라며 족자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촌스럽다라는 그 짧은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서예가 이렇게 쉽게 단순히 촌스럽다라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걸까? 손자들이 천진난만하게 따라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내민 족자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뭐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할머니는 그냥 예전 방식이 익숙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 말 뒤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서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에도 서예 배우는 학생들이 많더라. 우리 손자들도 서예를 배워두면 좋을 텐데 한국의 전통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자 큰 며느리가 대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다들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공부하잖아요. 붓글씨 같은 건 옛날 감성에나 어울리는 거죠. 작은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예는 이제 거의 예술품 취급이나 되지. 실생활에선 전혀 안 쓰이잖아요. 애들한테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조차 뭐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라며 며느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바쳐왔던 서예가 가족들에게는 옛날 감성이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여태까지 묵묵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겨우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진심을 말해봤자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자들에게 붓을 들려주며 함께 서예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 붓이란 거야. 손에 쥐고 천천히 움직이면 내 이름을 쓸 수 있어. 할머니가 알려줄게. 하지만 손자들은 붓을 잡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할머니, 이거 재미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서예 같은 건 옛날 사람들만 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붓을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옛날 사람들만 한다. 내가 사랑해왔던 서예는 이제 손자들에게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는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아프게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말은 마치 할머니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재미없겠지. 할머니는 그냥 옛날 방식이 좋아서 그런 거란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야 저는 한참 동안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서예가 정말 무가치한 걸까? 이제는 내 열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건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지만 가족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재에서 서예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국제대회에 출품했던 작품이야. 일본과 중국에서도 좋아했었지. 그녀는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 글로벌 시대예요. 이런 작품들은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서예 같은 건 옛날 사람들 감성이잖아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라면 몰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시는 건 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냥 제 생각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은 이런 거로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을 한순간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일로 치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 속에 작품을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줘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사람인지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갈등은 며느리의 무시와 비난이 점점 도를 넘어서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자는 가족들의 편견과 멸시를 참아내며 점점 더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얘들아, 한글 서예라도 좀 배워두면 좋겠다. 요즘 외국에서도 한국의 전통에 관심이 많아진다더라.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비웃듯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배워요. 쓸모도 없고요. 그냥 컴퓨터나 코딩 학원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며느리의 그 태도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붓글씨는 손으로 쓰는 법을 배우니까 정성도 배우고 마음도 차분해지지 않겠니? 그녀는 단호히 말했죠. 어머님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정성?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나 잘 봐주시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주나 보세요라는 그 한마디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능력과 정체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는 정말 이제 손주를 보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아무리 가족들이지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지 느껴져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죠. 좋다. 내가 그렇게 무의미한 사람인지 두고 보자. 손자들도 며느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손자들과 함께 앉아 종이에 이름을 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이건 더희 이름이야. 할머니가 직접 써준 거야. 예쁘지? 하지만 손자들은 족자를 받아보지도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프린터로 이름 찍는다는데요. 그리고 한 손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누가 써요? 아이들이 무심코 뱉은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 나는 정말 이 시대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손자들의 말이 너무나 순수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족자를 접어 서재에 넣으며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손주들 학원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서해 같은 건 그만하세요. 그냥 손주들 학원 스케줄 맞추는 걸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서예를 하는 게 문제니?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건데 그게 너희한테 방해가 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요즘 세상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 세대의 감성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걸 하시는 거겠죠. 그냥 요즘은 달라요. 그런 정성 같은 건 안 통한다니까요. 그 말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서예와 내 삶의 방식이 그녀에게는 한낱 쓸모없는 옛날 감성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 너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말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갈면서 제 자신에게 속으로 물었죠. 정말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이 가족에게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까? 붓을 잡은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좋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언젠가 너희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다. 큰 며느리는 서울의 한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본인의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하며 가족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죠. 어머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요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을 많이 다뤄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라니까요. 평소에도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강조하던 며느리는 어느 날 가족들을 자신의 회사에서 열리는 큰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전시회는 제가 직접 기획한 거예요. 전통 미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국내외 바이어들이 다 올 거예요.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오셔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세요. 며느리는 이번 전시회가 그녀의 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저를 초대한 이유는 단순히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다 나 덕에 잘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시회장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전시장을 안내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직접 큐레이팅한 거예요. 요즘 전통적인 요소를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풀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쪽에 전시된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작품들 중에는 한글 서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도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다지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놀림은 기교만 부렸을 뿐 깊이가 없었죠. 저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갑자기 외국 바이어들이 며느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예 작품은
전통적 가치가 얼마나 담겨 있는 건가요? 한글 서체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은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작품은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작품이라 전통적인 부분은 그녀의 대답은 점점 흐려졌고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중 한 바이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말을 했죠. 이 작품이 전통 서예의 깊이를 담고 있다기엔 조금 얕아 보입니다. 진정한 전통 서예를 보여줄 수는 없나요? 그 순간 전시회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고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전통 서예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줄까? 그러나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건 제 일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자리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 그냥 지켜보세요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못할까봐 걱정이구나.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정직한 답변이 중요하단다. 내가 힘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저희 회사는 이런 거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굳이 나설 필요 없어요. 외국 바이어들의 질문과 불만이 계속 이어지자 큰 며느리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이 작품이 전통 서예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한글 서예는 글씨 그 자체보다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는 예술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런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바이어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평생 서예를 해온 사람으로서 바이어들의 질문은 저에게 너무도 명확하고 간단한 대답이 떠오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 예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칠애로만 답하려 했습니다. 바이어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자 저는 참다 못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이어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 서예의 한글 서체 중에서도 궁체를 바탕으로 쓰인 것입니다. 궁체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였던 글씨체로 우아함과 정갈함을 상징합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바이어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이 작품이 가진 가치는 그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와 손의 흔적에 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눈이 커진 채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유창하게 서예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 바이어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예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해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서예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간결히 대답했습니다. 네, 서예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바이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서해에 대해 잘 아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지. 나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를 배워왔고 이 길이 내 삶의 전부였단다. 내가 한때 촌스럽다고 했던 이 손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인정받은 손이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바이어들이 서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저희 회사에 이 정도로 서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얽힌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나를 인정하고 부탁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던가?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복잡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상황이 단순히 나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 서예라는 전통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라.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지. 며느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저는 서예 작품을 직접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이 예술의 가치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저는 조용히 북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게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 어르신이 직접 서예를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 이분이 전문가 같던데 기대되는데? 저는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와 북 끝에서 나는 미묘한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고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획 한 획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란 글씨를 쓰는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는 예술입니다. 저는 서서히 붓을 움직이며 이야기했죠. 이 붓 한 획에는 쓰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이 담깁니다. 그래서 서예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술이죠. 바이어들은 숨을 죽이며 제 분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쓴 글씨는 심정필정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다는 의미였죠. 바이어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문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예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해야 글씨도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것이 서예의 본질이고 제가 이 글씨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 작품은 깊은 내면의 철학을 담고 있군요. 이런 서예 작품이라면 전통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런 작품이군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큰 며느리의 충격과 반성. 큰 며느리는 제가 직접 서예를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시회가 끝난 뒤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어머님이 서예에 이렇게 깊은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그래도 내 진심과 노력이 결국 전달됐구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됐다니 다행이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의 소중한 경험이 있는 거란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날 이후 큰 며느리와 가족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이세요. 앞으로는 어머님의 말씀과 조언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손자들 역시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은 저를 찾아와 말했죠. 할머니, 우리도 붓글씨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멋지게 글씨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자.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거란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보자.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죠. 저는 그날 전시회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서예를 사랑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를 떠나 그리고 과거의 일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붓을 들고 매일 글씨를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고 가족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제가 꿈꾸던 행복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이 철학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촌스럽다며 무시하던 큰 며느리는 이제 저를 누구보다 존경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서예의 실력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머님께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 전통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어머님 같은 분께 직접 배울 기회를 가지는 게 얼마나 특별하냐며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서예 교실을 한다고 그러니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그 재능을 그냥 집에서만 두고 쓰시면 너무 아까워요.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머님이 서예 교실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께 배우고 서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님도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설득에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서예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몇몇과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제 서예 교실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냥 붓글씨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마음가짐까지 알려주시니 글씨 쓰는 동안 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학생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교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자들도 서예 교실에 참여하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죠. 할머니, 저 잘 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삐뚤빼뚤해요? 괜찮아. 손은 마음을 따라가는 법이란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면 손끝도 차분해질 거야. 그렇게 저는 매일 학생들과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며 사람들에게 서예의 매력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예 교실을 운영하는 저를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작품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서 SNS에 올릴게요. 요즘은 이렇게 알려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녀는 제 서예 교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왔고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종종 교실에 들러 제가 서예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말하곤 했죠. 어머님, 저도 여기 앉아서 같이 배워도 될까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앉아서 붓을 잡아보렴. 서예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가족 모두가 서예 교실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서예는 단순히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정성과 인내, 그리고 내면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죠. 저는 서예 교실을 통해 이런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동시에 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희 가족의 스승이세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전통의 소중함도 배웠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서예가 결국 제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매개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서예 교실에서 학생들과 붓을 들고 글씨를 씁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서예는 마음을 쓰는 예술입니다. 손끝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글씨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이야기를 글씨에 담아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평범한 시골 어머니라고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만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붓을 들고 서예로 제 마음을 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세상에 꺼내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